예, 내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특별 대담을 통해 집권 중반기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경제와 안보 분야 등에서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여당의 새 원내대표로 3선의 이인영 의원이 선출됐고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로 다음 주 원내대표 경선을 치릅니다. 이 관련 내용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벌써 2주년이 됐나 봅니다. 네, 내일이죠. 네. 예. 오늘 저녁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대담에 출연하셔서 글쎄요, 80분간 생중계되는 거에 이제 단독 기자하고 국내 첫 언론 인터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뭐 허심탄회하게 뭐 여러 가지를 밝히겠다, 가감 없이 밝히겠다는 게 청와대의 뜻인 것 같은데 오늘 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아마 주된 부분은 아마 남북 평화 문제, 지금 어쨌든 약간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뭐 발사체냐, 미사일 논란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량 지원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국민들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보면 뭐 식량 지원이 혹시 뭐 군수 쪽으로 지원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 언급할 것 같고요. 아마 2년 동안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개혁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해나갈 부분들 얘기하실 것 같고 아마 민생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를 내가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저기 박 전 대변인께서는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형식, 국내 언론과 첫 인터뷰인데 뭐 청와대 기자단이 다 모여서 질의응답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그 형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취임 초기에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소통에 능하고 국민의 여론을 많이 청취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았고 당신께서도 무슨 현안이 있으면은 내가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겠노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되는 얘기라 글쎄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깊이 있게 국민들한테 설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소 형식적인 면에서도 좀 아쉽고요. 내용적인 면에서 사실은 뭐 크게 기대를 너무 뭐 제가 박하게 평가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기대하기가 어려운 게 지난주에 그 사회 원로들과의 대화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그 대통령의 주요 인식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글쎄 오늘 그 정해진 프로그램 내에서의 그 답변 대통령의 답변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많은 그런 형식의 저녁 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형식 내용 모두 다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문재인 정부 이제 2년이 됐기 때문에 2년을 한번 쭉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물론 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리얼미터 평가 결과를 보면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좀 그렇죠. 긍정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았던 것 같고 경제 인사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좀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일단 이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해석을 좀 해주시죠. 그전에요. 우리 박정희 대변인한테 지금 하지기도 전에 지금 오늘 하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 내용과 행식을 말하는 거는 좀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뭐 잘하겠다는 취지로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하는 거라 일단 뭐 어떤 내용이 날지 좀 기대를 해봐야 하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대체적인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문제 어쨌든 긴장이 해소됐고 전쟁 위험이 사라졌다. 이 부분은 긍정 평가하는 것 같은데 뭐 경제 문제라든지 인사 문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인사 문제 부분은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기자들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 물어봐도 인재 풀이라든지 아니 인재 검증 과정에 좀 이제 좀 정비할 때 됐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지율이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게 대부분 인사 검증 문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사실 어찌 보면 당장 해결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세계 경제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은 뭐 좀 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남북 문제도 지금 어찌 보면 약간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인사 문제 부분을 좀 집중 앞으로 좀 이렇게 잘 해나가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보면 긍정평가 47.3%네요. 부정이 48%고요. 지금 뭐 비슷한데 일단 뭐 긍정 비슷한 부정 상황 여전히 그 40대 후반에 좀 역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같은 기간에 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내용 면에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2년간에 그 굉장히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도 열심히 일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촛불 정신이라는 거에 대한
지나친 자의적인 해석 이런 데서 오는 그 대한민국 주류 사회 교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그런데 얽혀서 그러니까 적폐청산이라는 일종의 과거와의 싸움에 너무 매몰돼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지 못하고 국민적으로 표출됐던 에너지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무슨 뭐 지력을 다지기 위한 밭갈이나 논갈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라면 뭐 크게 나쁘지 않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선과와 연결되는 그동안의 작업들이 아니었던 거라서 남은 저 3년 동안 대통령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긍정적인 성과가 좀 나와야 우리나라도 좋고 우리 국민들도 편할 텐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세부적인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뭐 지금 리얼미터 결과는 여전히 대북 문제나 뭐 외교 문제에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취임 초기에 그러니까 2년 전인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2년 전엔 그래도 그 긍부정이 한 뭐 더블 스코어 정도 있었는데 그게 큰 폭으로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특히 경제나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러니까 경제 인사 요거는 제가 갤럽을 좀 인용을 하는데요. 2년 전에 보면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54%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17%만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어요. 이게 지금은 갤럽 지난주 조사는 62대 23으로 거꾸로 됐고 인사 문제 역시 50대 28에서 지금은 26대 50으로 이렇게 뒤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40대 후반에 여전히 긍정적인 평가가 긍부정이 좀 혼재되고 높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그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성과가 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짧게 제가 발언하면요. 사실 이 5년 단임제 대통령이 어찌 보면 숙명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2년, 3년 차 되면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비교 대상이 이제 집권 초반기와 중반기가 아니라 이제 전 정부와 비교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이명박 정부나 이제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는 2년 차 정부의 지지율은 그래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사 문제라든지 저도 인정했듯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정해 나갈 걸로 보고요. 경제 정책은 뭐 제가 보기에 뭐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차차 이제 성과를 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한 부분은 좀 더 잘하고 못한 부분은 그렇죠. 더 열심히 네. 해가지고 좀 더 반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면 더 잘하려면 집권 중반기에 당청 관계가 중요한데 어제 이제 중요한 원내대표 경선 선거가 네네. 있었지 않습니까? 삼선의 이은영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어요. 네. 86의 선두주자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그렇죠. 붙어요. 네네. 예, 본인이 어제 이제 당선 소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포부도 밝히고 했습니다만은 일단 의원들이 이인영 의원을 차기 1년에 원내대표로 뽑은 이유. 뭐 당내 역학구도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약간 의외의 결과죠.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은 뭐 팽팽하지 않겠느냐, 아니면 뭐 김태현 의원과 뭐 결국 결선에 가서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긴 맞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걸로 예측하는 분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본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약간 위기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구 의원들은 내년 총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론이 안 좋은 걸 알고 있고 실제로 지금 한국당 지지율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에 들어갔을 때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약간 위기감과 변화를 바라는 그런 어떤 의원들의 그 바람이랄까요 이런 게 좀 표출됐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면 이인영 의원이 뭐 정치는 오래 했습니다만 이렇게 아주 전면에 나서거나 막 이런 분은 아니었어요. 바로 초선 때 이제 최고위원도 하고 이랬지만 뭐 당에서 아주 어찌 보면 막 나서서 활동하던 분은 아닌데 그래도 좀 새로운 인물. 뭐 새로운 어떤 시도 이런 걸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거 좀 표출됐다고 봅니다. 당 대표와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이해찬 대표와의 호흡은 좀 잘 맞을까요? 지금 이제 뭐 문이냐 비문이냐 이런 건 제가 보기에 우리 당에서 현재 의미가 없고요. 그 전에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도 첫 말을 뭘 했냐면 87년 이제 국민운동본부에서 같이 활동했었다. 어찌 보면 이제 선배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전대협 대표로서 이제 이끌었었는데 이제 그런 인연을 강조하신 걸 보면 예. 뭐 제가 보기에 뭐
우리 당에 지금 어떤 당내 어떤 개파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이인영 원내대표도 아마 이해찬 대표님을 잘 모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큰 문제, 별 문제는 없을 것 취임 같습니다. 일성을 보면 다들 이제 기대감도 이렇게 주고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국회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을 안겨줬다.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고, 야속하다. 본인은 또 그렇게 받아서 야속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과제 역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묘책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국회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인영 대표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신임 인사차 찾아가고 인사를 할 텐데 그 취임 소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 선거제를 포함한 패스트트랙이 일방적으로 간 것도 사실은 문제지만 그 자유한국당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모든 것들이 좀 표현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당분간은 이런 교착 상태가 좀 더 갈 것 같고 그 수면 아래에서 이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의 노력들이나 그 여야 간에 그리고 물론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여야 간의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숨은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전에 우리 현대변인 말씀 주셨지만은 이인영 원내대표의 등장은 그 사실은 이 물밑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두 김태년 의원도 그렇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그렇고 친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결이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진짜 문재인계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력들의 지금 점점 부상, 그러니까 친문의 분화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 아닌가라고 보고요. 처음에 김태년 의원이 처음에 이제 출마했을 때 나중에 사실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경선에 합류를 했는데 나중에 왜 들어가게 됐는지 그리고 이번 경선 결과에 많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보엉이 모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깊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상당히 많은 대통령의 지지도, 이해찬 대표와의 관계 이런 것도 다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조금 예.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어떤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야당과의 관계. 지금 사실은 우리 당만 원내대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바른당도 바뀔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죠. 민평당 바뀔 가능성이 있고, 어찌 보면 이제 패스트트랙을 했던 그 원내대표들 나경원 원내대표 빼고는 거의 이제 바뀌는 편이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지금 황교안 대표도 가는 길이 약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나경원 대표는 아무래도 좀 국회 내에 좀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예. 것 같고, 황 대표는 이제 밖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것 같아서 저는 명분만 만들어 준다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충분히,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분들이고 또 약간 어찌 보면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 국회에서 뭔가를 하는 게 본인을 위해서 낫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명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느냐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충분히 복귀 가능성은 있다. 물론 말씀처럼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 명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첫 상견례를 하잖아요. 네네. 17대 국회 같이 입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소위 말해서 입사 동기가 될 텐데 네. 글쎄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첫 대면 자리에서 강한 요구를 할 경우에 본인이 기대했던 거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그 기조를 잡아갈지 야당과 협상을 할지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이 입사 동기긴 한데 그동안 살아온 삶은 너무 다르죠. 예, 전대협 의장으로 쭉 그렇죠. 들어오신 거 어찌 보면 이제 엘리트 판사 코스를 걸어오신 분인데 2년은 보니까 이제 예전에 부시 취임식 때 같이 갔다 이런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같이 협상을 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마 당장 오늘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까요? 오늘은 그래요? 아마 상견례 정도인 것 같은데 물밑에서 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제 지금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패스트 트랙을 철회하라든지 고소고발 취하라든지 그거를 제가 보기에 당장 하긴 곤란하다고 보고요. 다른 방법들을 아마 논의할 것 같은데 그거는 협상력에 결국은 달리지 않았냐라고 봅니다. 예. 바른미래당도 이야기를 해봐야죠. 어제 새로운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나왔다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사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15일에까지 새롭게 원내대표를 뽑고 나면 그때까지만 임기를 하고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런 선택을 한 데에는 당 내용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결단으로 당 내용이 수습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바른미래당 미래에 대해서는 예측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용이 봉합된 상황 아닌가라는 느낌이 우선 들고요. 일단은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가 바뀌는 건에 대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사실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이 24, 5분 중에서 한 뭐 10대 15 정도 이런 비율에서 사실은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몇 분이 이쪽 그 바른 정당계의 의견을 같이 하면서 지금 그게 바뀌었어요. 예. 바뀌었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여 바른정당 출신의 의원 쪽에서 원내대표를 당선이 된다면 원내대표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는. 예. 두 번째는 바른미래당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김관영 원내대표의 사퇴를 통해서 당의 내부는 봉합은 했습니다마는 저는 일시적인 봉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여전히 서로 지향점이 다른 두 계파가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일시적인 봉합이고 그리고 어제 그 뭐 소위 말하는 그 제 지금 현존하는 당과의 통합이 없다라고 하는 약속들도 글쎄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나가는데 오히려 어쩌면 그 지나친 발목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내년 총선에서 정당의 모습은 제가 볼 때는 공천의 윤곽이 드러나서 거기서 뭐 일부 뭐 공천을 받는 분들 아니면 그렇지 않아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내년 12월, 1월 이때 가야 모양이 나올 텐데 그때까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냥 갈 건가라는 데는 여전히 조금 의문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김관영 원내대표 사태로 과연 갈등이 봉합될 것인가. 그리고 어제 약속한 결의문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다른 당과의 당대당 통합 연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계속 지켜질까 의문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이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일단 전복돼 있긴 하지만 대안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이제 뭐 온다는 얘기가 없었고요. 유승민 대표도 직접 나서기 곤란하고 이걸 또 반대로 해석하면 총선 때까지는 그대로 간다. 그러면 대선 때는 뭐 연대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본인들 스스로 총선은 이대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이걸 다시 접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접는다 그러면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도 아마 총선보다는 목표는 대선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 총선 이대로 가고 대선 때는 그럼 뭐 한국당과 연대를 한다든지 하지 않겠냐 이런 그림을 그릴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제가 보기에 당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안은 없고 그럼 일단 뭐 손학규 대표 체제는 유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그 손학규 대표가 약속했던 추석 전 10%의 지지율 그건 이제 뭐 아니죠. 그거는 이제 살아있는 것이죠. 손 대표는 본인 스스로 약속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건 네. 유지되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요. 근데 사실 유승민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다른 당과의 통합 이런 거 없다. 네. 기호 3번으로 바른미래당으로 출마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한 후에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있어서 나는 한국당과 합당할 의지가 없었다. 근데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일부 의원들 간에 그런 모임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제3지대론 그러면 민평당과의 이런 합당은 물 건너간 상황이 됐으니 이런 제3지대론과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의심하고 있던 거죠. 저쪽은 이제 민평당 가지 않겠느냐, 이쪽은 한국당 가지 않겠느냐. 이쪽은 서로 양쪽을 이제 견제하는 의미에서 공통분모는 서로 양측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묶어두긴 한 건데 정치라는 게 사실 이런 선언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특히 호남 쪽에 있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연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거는 뭐 정상적이라고 보고요. 당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당분간 아마 논의는 좀 잡혀놓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뭐 지금 말씀처럼 추석 때까지만 지지를 안 되고 손학규 대표 체제가 흔들린다. 그럼 당연히 뭐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죠. 하나만요. 원내대표 이야기를 했으니까 평화당도 아마 원내대표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합의 추대를 했더니 이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천정배 의원이 좀 하려고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본인이 고사했습니다. 예전에 뭐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됐기 때문에 뭐 그 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뭐 이거 경선 가기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오늘 의총이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천정배 의원으로 합의 추대를 해서 했는데 본인이 고사하는 바람에 어제 오늘 뭐 이렇게 됐고 사실은 안에 내부 보면은 지역 간에 그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대하는 지역 간의 의원들이 입장이 조금 틀린 점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민주평화당이 원내대표 지금 뭐 원내교섭단체는 아니지만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원내대표의 역할이나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뭐 이게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글쎄 그전 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의원들의 생각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면 오늘도 합의 추대가 쉽지 않거든요. 경선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뭐 뜻을 표하고 계시는 뭐 조배수 의원, 유성엽 의원, 황교안 의원 등등해서 경선도 뭐 있을 수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평화당 이야기를 했으니까 평화당에서 최근에 이제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의원 정수 확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사실 패스트트랙 지정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묘책을 만들어낸 게 지금 만들어낸 맞습니다. 선거제 제도인데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남 지역에 중심이 두고 있는데 거기 지역이 많이 줄죠. 어쨌든 농어촌 지역이 많이 줄게 돼 있습니다. 중심이. 그래서 논의를 꺼낸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국민 여론은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높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아무리 원한더라도 국민들이 여론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뭐 그동안 계속 논의 나왔던 게 작년 말 합의할 때도 10% 늘리는 라인 나왔지만 결국은 여론에 밀려서 이게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논의를 꺼내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입법화된 것도 아니고 그동안 한 6개월 동안 논의하면서 결국은 이제 300석 유지로 어쨌든 결론을 낸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흔든다?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의 논의가 무의미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논의를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의석수 변화 없을까요? 저는 숨은 그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제 정당이 선거구제 안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서서히 뭔가 이제 숨은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아까 뭐 저기 국회 정상화 얘기하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얘기를 했지만은 이 선거구제를 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제 정당들의 원내대표 새로운 지도부 선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선거구제 갖고 뭔가의 합의들이 또 진행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거고 그렇다 보면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을 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조금 진행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글쎄요. 아직은 뭐 결정된 거 아니니까요.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고 해외에 방문 중에 갑자기 조기 귀국을 해서 입장을 표명했는데 검찰과 경찰 쪽에서 마치 정말 큰일이 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까지 뭐 검찰로 해서 그랬다고 하죠. 근데 좀 조용해졌어요. 일단은 다시 뭐 계속 회의를 해서 내부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를 밝힐 거다. 현재 지금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입장 변함이 없을까요? 아니면 논의 과정에서 검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보겠다. 이런 의사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톤다운이 많이 됐죠. 사실 외국 가 있는 동안에 대변인 나오고 조기 귀국하고 뭐 예전에 막 검난처럼 네, 그러니까요. 긴장감이 좀 고조됐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뭐 기자회견도 연기하고 또 그 이제 검찰 내에 이제 이프로스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막 예전에는 막 글도 올리고 이랬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보면 또 보니까 아마 이제 김웅 단장 이런 분이 언론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민 여론이 공수처라든지 검경 수사권에 대해서 지지율이 높잖아요. 그렇다 보면 검찰의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 결국은 아마 여론의 좀 부정적인 여론을 좀 희석시켜 보겠다 이러는 것 같은데 아마 과거처럼 아주 뭐 예를 들어 집단적으로 뭐 나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 부분이 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적인 그 사법 계획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다라는 건 아마 대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좀 분위기를 보면서 국회 입법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론을 통해서 좀 자기 그 검찰의 의견을 미세한 조정 이겠죠. 큰 틀에서는 바꾸지 못하지만 미세한 어떤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조국 수석도 문무일 총장의 의견 일부 받아들일 사항이 있다. 그러면서 또 충분히 의견 개진을 통해서 좀 조율해보자. 이런 입법 과정에서 보완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청와대와 검찰 또 법무부 어느 정도 이게 의견 조율이 돼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검찰이 처해 있는 전반적인 상황이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과거처럼 그렇게 그리고 그 문무일 총장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처럼 이렇게 강한 비판이나 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
문제가 이거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뿐만 아니라 이건 공수처법까지 엮여서 여러 가지가 있는 예. 부분이라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사보임 되면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오신환 의원이 며칠 전에 했던 님이 만들었잖아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검찰 패싱이라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지금 다 해서 정리된 이제 한 안을 가지고 뭐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된다거나 혹은 뭐 검찰총장은 뭐 달래는 사람 아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점점 변해가고 있는 과정을 좀 더 봐야 되는데 검찰은 뭐 조직적으로 반발 내지는 항명의 형태를 띠면서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득하고 설명하고 하면서의 여론의 변화 이런 것들을 모색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계속 국민 기본권 얘기를 문무일 총장은 할까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와서 결국- 국민 기본권 얘기를 하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던데. 그렇죠. 지난번에 뭐 견제와 균형 얘기했다고 오히려 검찰이 견제와 균형을 안 받지 않느냐 이랬고 기본권 얘기하니까 그러면 검찰이 그동안 기본권 얼마나 보장했냐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수사 개시와 종결을 구분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럼 검찰은 그동안 다 갖고 있지 않았느냐 이런 반발이 나오는 거라서 아마 메시지를 어떻게 나올까 고민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공수처는 아마 그냥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전에 특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상설 특검 정도로 보면 되는데 검경 수사권 중에 검찰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장치 그건 저는 그 정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로 약간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정도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 검찰에서도 큰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그렇죠. 예. 그 정도만 뭐 갖춰진다 그러면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